자, 이 리소그래피이란 단어가 번역 없이 뭐 한국말로도 그냥 리소그래피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리소란 뜻은 다 히람 문자죠. 뭐 돌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피 하면 이제 그래픽스 이런 단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 돌판 위에 그림을 그리는 어떤 문양을 그리는 석판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어떤 패턴을 만든다는 것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라는 게 결국 돌멩이죠. 그 위에 어떤 정교한 문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리소그래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째 문장이 어, IC Manufacturing, 반도체 그 제조 산업이죠. 그래서 arguably, 이게 argu하다는 뜻은 논쟁하다 이런 뜻이지. arguably 하면 논쟁할 만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논쟁의 여지 없이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따온 말인데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생산 제조 공정 분야에서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어,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렇죠. 우선 우리 보면 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 리소그래피 공정의 코스트, 생산 단가가 전체 생산 단가의 35% 정도,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점점 리소그래피 관련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죠. EUV 장비만 해도 뭐 한 대에 2천억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떤 그 공정 단가 측면에서도 어, 이 리소그래피 스텝을 하나 줄인다고 한다면 매스크 스텝이죠.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공정 단가는 정말로 큰 겁니다. 그 파급 효과가. 뿐만이 아니라 리소그래피는 모든 공정에 앞서서 먼저 어, 공정이 셋업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할 여러 종류의 단위 공정들, 씬필름이라든지 또는 뭐 도핑 공정이라든지 또는 애칭, 선화 공정 등등 여러 종류의 공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공정들은 먼저 우리가 지금 뭐 5나노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5나노의 패턴이 먼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 기타의 공정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리소그래피를 제외한 나머지의 공정들은 어떤 의미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먼저 모양이 만들어져야 그 모양에서 씬필름을 우리가 증착했을 때 원하는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또 애칭은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구조물에서 도핑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소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기타의 다른 공정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어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먼저 선두에 서서 해결돼야 될 그런 기술, 음, 단위 공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 기술 로드맵 역시 여러분들 교재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것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또 여기서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 리스그래피 관련돼서 이 반도체 기술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그 어브리비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준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용어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우리가 직접 공정을 하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직접 공정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 때 여러 종류의 크기들이 등장하지. 예를 들어 게이트를 만든다. 그럼 게이트에도 우리가 게이트 랭스라는 것이 있고요. 게이트 위스가 있고 또 이 게이트 전극의 높이도 있을 겁니다. 어, 게이트 라인 하나만 봐도 이렇고요. 또 여기 이제 정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정션 뎁스라고 부르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디멘전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실제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구현하는 디멘전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 전부 모든 패턴을 다 아울렀을 때 가장 작은 어떤 피처, 어떤 그 뭐 피처란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모양이죠. 어떤 모양의 가장 작은 사이즈가 있을 수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이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나노면 우리가 그 공정 기술이 10나노 테크놀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통 그 로직의 경우 이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더 공격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어, 반면에 이제 메모리,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어, 이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좀 더 릴렉스 돼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 2012년 기준으로 한다면 MPU 경우는 아이솔레이티드 라인. MPU라는 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죠. 우리 인텔 칩 같은 거. 아, 거기에 그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아이솔레이티드 라인. 그러니까 게이트 라인이 바로 이런 그 띄엄띄엄 존재하는 아이솔레이티드 라인의 일종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 35나노미터가 2012년경에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게 5나노 근방에 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셀 블락이라고 하는 곳, 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칩이 이렇게 있다면 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셀 블락입니다. 이 셀 블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기가빗 램이라면 4기가계, 4기가면 10의 9승계 아닙니까? 10의 9승계의 비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모스펫과 캐패시터, 원 비트 정보는 원 트랜지스터와 원 캐패시터로 구성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그 4 곱하기 10의 구승계 전부 엠모스펫입니다. 이런 엠모스펫들이 하나의 캐패시터와 짝을 지어서 4 곱하기 10의 구승계가 쫙 배열되어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셀 블락입니다. 여기는 정보를 저장하는 블락이에요. 다른 기능은 쉽게 말하면 없습니다. 단순히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 센싱 라인이라든지 인코딩 디코더 라인 같은 것들이 지나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모스펫들이 쫙 줄 서 있는 거고요. 다 N모스펫이에요. 로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역은 라인들이 아주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등장하죠. 반면에 이 주위에는 우리가 퍼리퍼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변 회로라고 부르지. 이 주변 회로 쪽에는 이제 이런 저장된 셀블락에 저장된 정보를 읽고 쓰는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로직 회로들, 그다음에 약한 신호들을 증폭하는 앰플리파이어, 뭐 이런 그 여러 종류의 또는 뭐 버퍼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로직 기능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퍼럴 쪽에는 이건 로직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머스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D램에서는 미니멈 피처 사이즈들이 댄스 라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 뭐 50나노 정도가 2012년에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CD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CD란 크리티컬 디멘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소그래피 할 때 이 C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 우리가 어떤 패턴을 만들었어, 리소그래피로. 어,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PR을 이렇게 코팅을 하고요. 야, 이 방막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폴리라고 해봅시다. 폴리실리콘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스크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스크를 위에 올려놓고 빛을 쏘여서 노광을 시킨 뒤에 디벨롭을 하게 되면 이런 PR의 모양들이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걸 위에서 보면 실제 이제 인스펙션이라 해서 인라인에서 디벨롭이 막 끝난 뒤에 실제 이렇게 형성된 PR 패턴이죠. PR. PR이 디벨롭 후에 만들어져 있는 패턴을 보면 이렇게 PR들이 라인 앤 스페이스로 형성된 것을 관찰하게 돼요. 자, 근데 실제 그 전자미형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요 선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선폭을 우리가 요 패턴 구간에서는, 요 패터닝을 하는 리소그래피 구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밀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디멘전이 바로 요 선폭이라면 그 선폭을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CD라고. 그래서 이 CD를 측정하게 돼요. 인라인에서. 이때 그 측정하는 CD를 우리가 흔히 DICD라고 합니다. After Develop Inspection CD 뭐 이런 거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소그래피를 하고 디벨롭을 하고 나서 PR 형태로 패턴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스펙션을 하면서 측정한 CD를 DICD라고 그러고요. 자, 이 PR은 사실 소모품이지 이 상태에서 플라즈마 애칭을 합니다. 그래서 풀리가 애칭이 이렇게 될 거야. 풀리가 요 부분만 남겠죠. 그리고 PR을 스트립 해주고 또 자, 이 폴리 라인 앤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겨났을 겁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했던 패턴이지. 이게 뭐 게이트 라인일 수도 있고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애칭이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애칭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인스펙션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선폭, 최종적으로 요 게이트 라인이 갖는 선폭이, 그리고 스페이싱, 요 사이 간격이 우리가 원하는 디멘전, 원하는 크기대로 정확히 나왔는지를 또 측정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또 인스펙션을 해요. 그래서 리소그래픽 후에 한번 인스펙션을 해주고, 애칭이 끝난 데에 다시 인스펙션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CD를 이전에 그 했던 CD, DI-CD랑 구분하기 위해서 FICD, Final Inspection CD, 이 최종적인 크리티컬 디멘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패터닝을 만드는 리소그래피 하는 사람들이나 애칭하는 사람들은 CD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 중요하다 그랬죠. 패턴의 정렬도. 보통 패턴의 정렬도는 우리가 구사하는 피처 사이즈의 3분의 1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패턴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뭐 칩 메이커들 나름대로 또 칩 특성에 따라 반드시 3분의 1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pth of focus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프라고 하죠. 초점 심도예요, 초점 심도. 이거 내가 평탄화 관련해서 이 초점 심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면에 높낮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레스오그래피를 한다는 말은 광원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어떤 렌즈의 어셈블리를 통해서 빛이 모아진 다음에 이 모아진 빛들이 우리가 마스크라고 불리는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통과해요.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이 패턴을 통과한 빛들이 다양한 광학적인 반응을 일으킨 뒤에 이 빛들을 다시 렌즈를 통해서 웨이브상에 집속시켜주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옵틱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따라서 결국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포커싱이 안 맞으면 우리가 마스크상에 어떤 한 이미지가 존재하겠지, A라는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이 이미지가 정확히 웨이퍼상에 A'이라는 이미지로 전사가 돼야 된다고. 근데 초점이 만일 이 마스크로부터 출발한 빛이 웨이퍼상에 그 A라는 이미지가 A'으로 전사될 때 포커싱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뭐 10나노 이하의 패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포커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간단한 뭐 렌즈를 그려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집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한 포인트로 모이게 되는데요. 요 거리를 우리가 보통 포컬 랭스라고 그러죠. 요 포컬 랭스가 정확히 맞아야지만 우리는 정확한 이미지를 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간격이 좀 후방으로 갔다든지 좀 앞으로 갔다든지 만약 이렇다면 지금 이미지 플레인이 여기 있을 때 반해서 뒤에 있다든지 앞에 있게 되면 실제 매스크 상에서 어떤 한 이미지의 포인트가 웨이브상에 전사될 때 높은 곳에서는 딥포커싱이 일어나고요. 또 낮은 곳에도 딥포커싱이 일어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다고, 포커싱, 뭐 딥포커스는 어쩔 수 없지만 높낮이가 있다면,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해상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정도의 딥포커싱까지는 우리가 포커스가 됐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깊이가 있을 거야. 이 정도 높낮이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포커싱을, 높은 것과 낮은 것, 그 깊이 안에서는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요 깊이가 존재할 거예요. 요 높이. 우리가 초점 딥포커스를 감수할 수 있는 뎁스, 깊이가 존재할 텐데요. 그 깊이를 뎁스 오브 포커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뎁스 오브 포커스는 크면 클수록 유리하죠. 우리가 직접 공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웨이퍼상 표면상에는 높낮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물에 높낮이가 생기게 되고 그 위에 우리가 리소그래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낮이를 우리는 감수하고 리소그래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점 심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런 그 높낮이가 심한 웨이퍼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리소그래피,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우리는 점점 작은 것을 패터닝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해상도가 극단적으로 작은 것을 해상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해상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초점 심도는 같이 작아지게 돼요. 우리가 그 뭐 10년 전에 0.3마이, 300나노죠. 0.3마이크로. 300나노를 패터닝 했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에는 10나노를 패터닝 한다고. 그러면 거의 30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러면 초점 심도, depth of focus도 거의 비슷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배 깊은 초점 심도를 가졌던 것이 이제 와서는 초점 심도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직접 공정에서 얘기했지만 CMP를 통해서 자꾸만 플래너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평탄화 공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리소그래피 엔지니어는 평탄화가 안 된, 심지어 뭐 3, 40나노미터 정도의 높낮이가 있어도 리소그래피 못한다 그런다. 물론 패턴이 큰 그런 작업이면 가능하겠지. 근데 아주 정말 파인한 패턴을, 크리티컬한 디멘전을 디파인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스텝에서 그런 높낮이가 존재한다? 그럼 나는 못합니다. 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건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시면 depth of focus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상도를 자꾸만 좋은 쪽으로, 더 작은 것을 해상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요. depth of focus는 같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칩 사이즈들은 여기 보시면 이것이 MPU, 로직 칩이든 또는 메모리 칩이든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클리닝에서 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칩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율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 사이즈가 커지는 배경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단일 칩 안에 더 많은, 로직이라면 더 많은 기능을 넣고 싶은 거고요. 물론 피처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같은 면적 안에서도 더 많은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기능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CPU의 기능만 있다면 이제는 여기에 뭐 신호 처리,
센싱, 어떤 센서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뭐, 심지어 요즘 GPS,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 GPS 위치 추적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블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기능들이 자꾸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칩 사이즈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또 웨이퍼 사이즈도 지금 이제 300mm지만 또 이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400mm로 아직은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어, 더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필드 사이즈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자, 이게 웨이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칩들이 이렇게 있겠지. 우리가 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개의 다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칩들은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리소그래피를 할 때는 그것도 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웨이퍼 한 면을 마스크가 이렇게 웨이퍼에 올라가 있으면 마스크 한 명이 하나가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패턴을 전사시켜요. 전사시킬 때 어, 한 번에 찍는 영역이 있다. 내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웨이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마스크예요. 그리고 여기 빛을 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스크의 전체 패턴 모양이 웨이퍼 전체에 물론 찍히는 게 아니고요. 웨이퍼의 어떤 특정 면적에 이렇게 찍히게 된다. 즉, 빛을 탁 쏘이게 되면 마스크의 패턴 정보들이 축소가 돼요. 보통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 축소가 돼서 웨이퍼의 어떤 특정 영역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빛을 딱 쏘이면서 웨이퍼에 찍히는 패턴이 찍히는 영역이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필드라고 부릅니다. 필드는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한 필드에 칩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한 필드가 한 칩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칩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한 필드가 한 칩이 되는 경우가 또 많고요. 또는 한 필드가 칩 2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필드가 만일 한 칩이 안 되고 한 칩의 반 정도를 찍는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요 마스크가 여기 칩 안에 어떤 로직 회로들이 이렇게 있을 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분할해서 찍겠다는 거야. 반반씩. 즉 따라서 마스크 2개 갖고 하나의 칩의 패턴을 찍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패턴을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하면 짜집기 한 영역에서 만약 얼라이먼트가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칩이 심각한 패턴의 왜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필드는 칩 사이즈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 필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요거 한 필드를 찍는데 이래서 0. 뭐한 5초가 걸린다. 그러면 여기를 찍고 나서 마스크가 쫙 움직인다. 그래서 그 다음 필드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 나간다고. 축축축축 찍어 나간다. 그래서 웨이프 한 장을 찍는데 필드가 한 20개의 필드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0.5초 곱하기 20 하니까 한 10초가 걸리는 거야. 웨이프 한 장을 찍는데.
그런데 필드가 만일 이거의 4분의 1이라면 시간이 4배가 더 걸리겠죠. 즉 생산 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웨이퍼 한 장을 우리가 리소그래피에서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필드 사이즈랑 아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필드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우리는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필드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리소그래피 장비에 의존하게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렌즈가 커야 됩니다. 근데 그 렌즈를 크게 만드는 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렌즈를 크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무식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왜곡이 없고 완벽한 상태의 그런 퀄리티를 갖는 그런 렌즈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렌즈 기술이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렌즈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필드를 키울 수는 있는데요. 또는 우리가 리소그래피 장비적인 측면도 있지. 근데 아무튼 이 필드 사이즈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필드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 2cm by 2cm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지 2012년 기준으로 2배 이상 필드가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광 기술입니다. 노광 기술. 그러니까 광원 기술이에요. 이 광원 기술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히만 얘기한다면 파장이 점점, 물론 다 자외선 계열인데요. 파장이 점점 짧은 딥 UV 계열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익스트림 UV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가장 앞서 있는 그 가장 파인한 패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광원이 바로 익스트림 UV죠. 이 익스트림 UV는 파장이 13.5나노미터입니다. 불과 5년 내지 10년 전만 해도 요 지금의 이제 주류가 돼버린 이 익스트림 UV 이 자리를 과연 어떤 광원이 차지할 것이냐,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소그래피라고 불렀어요. NGL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들 반도체 인더스트리 워크샵 같은 데 가보면 그 당시에 뭐 리소그래피 세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떠들었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쓸 거다, 일렉트론 빔을 쓸 거다, 또는 지금 우리가 결정돼 있는 이 EUV 쪽으로 가야 된다. EUV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뭐 40나노를 쓰느냐, 지금 우리가 확정돼 있는 이 13나노급으로 거의 소프트 엑스레이에 가까운 이런 극단적으로 짧은 익스트림 UV를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요. 정말로 큰 과제 중에,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졌고 굉장히 많은 연구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와서 이제 위너는 13.5나노미터의 익스트림 UV로 결정이 났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ASML 하나밖에 없죠. 자, 이거 뭐 이거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자, 그 리소그래피가 진행되는 단계를 좀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들 숙제로 내줬던 맨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겠지. 어디선가 이제 뭐 이게 로직 칩이라면 로직 관련된 회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로직에 문제가 없으면 그 로직에 맞는 회로 설계가 이루어지겠지. 자, 여기까지는 설계 파트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거기 설계 파트들도 온갖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회로가 정말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하겠지만 사실은 만들어 봐야 아는 거예요.
칩이란. 자,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가 설계 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 쪽에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란 레이아웃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로 해줬던 그런 각 레이어별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물론 이전에 앞서서 이런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키텍처, 여러분들 그 우리 집적 회로에서 쭉 살펴봤듯이 어떠한 그 구조로, 3차원적인 구조로 이런 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공정 설계예요. 공정 설계.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경험이 많고 직접 공정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고 뿐만 아니라 단위 공정에서도 잘 아는, 뿐만 아니라 설계에도 해박하고 디바이스 피직스에도 해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하죠. 그래서 그 공정 설계를 먼저 해야겠지. 공정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레이아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CAD 작업을 합니다. CAD 작업을 하면 이 우리가 그려놓은 그 레이아웃이 여러 가지 사람이 그리면 오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리스그래피를 할 때 실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든지, 또 실제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어 봤더니 이런 그 레이아웃은 도저히 공정을 하는데 불가하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뭐 직접 인스펙션 하면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많이 자동화돼서 그런 것들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디자인 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룰이란 뭐냐면 우리가 게이트를 디파인한다. 그러면 게이트를 디파인하는데 게이트라는 게 똑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뭐 꺾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10나노미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디자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룰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스그래피에서 패턴이 되는 게 아니라고. 리스그래피에서 정한 디자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나노를 물론 리스그래피에서 패터닝을 할 수는 있더라도 이런 꺾인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면 안 되고 이걸 라운드하게 꺾어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 지점에서는 10나노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11나노로 늘리라든지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컴퓨터에 넣어 놓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디자인 룰을 체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운드리, TSMC 같은 데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겠지만 요만한 한 구퉁이라도 내가 칩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설계를 넣는다면 TSMC 쪽에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디자인 룰이 있어요. 그걸 돌려봐야 돼. 내가 레이아웃을 다 만들어서 그쪽에 넘기더라도 반드시 TSMC 쪽에서 억셉터블한 레이아웃인지 아닌지를 디자인 룰을 돌려서 이걸 바이올레이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레이아웃이 각 레이어별로 패턴들의 모양들의 집합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각 레이어별로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듭니다. 포토 마스크. 자, 그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이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마스크는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소위 뭐 인텔이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이 소위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불리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마스크샵이 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뭐 아주 최첨단의 그래서 EUV 마스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 EUV 마스크는 또 별도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마스크인데요. 아무튼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패턴을 만드는 양산용 마스크가 내가 필요하다 하면 전적으로 마스크만 또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듀퐁 같은 회사, 마스크 제작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에 듀퐁 코리아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만을 또 전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스크 제작 회사는. 자, 마스크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리가 그려놓은 각 레이어별, 내가 이제 게이트 패턴이다, 게이트 마스크다. 그럼 게이트 패턴이 CAD로 그려놓은 디지털 파일이 있겠죠. 보통 여러분들 그 파일 포맷이 PDF면 .pdf로 끝나듯이 보통 .gds라는 형태로 많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GDS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저장된 파일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렉트론 빔 리소그래피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빔 리소그래피라고 부르죠. 이것도 리소그래피 장치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다 콜트, 고급 마스크는 콜트를 쓰죠. 석영 뭐 4인치 마스크다 그러면 4인치 네모난 콜트 판이에요. 여기에 크롬이 코팅돼 있습니다. 전면에 크롬이 코팅돼 있는 이거를 우리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불러요. 이 블랭크 마스크 위에 PR을 코팅합니다. 똑같이 우리 반도체 공정하는 거랑 매우 유사하죠. 이때 이 PR은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자외선용 PR이 아니고요. PMMA라고 그 일렉트론 빔, 전자빔을 받으면 노광이 되는 그런 특수한 이빔 리소그래피 전용 PR입니다. 이 그 PR을 아무튼 코팅을 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코팅을 하는데요. 이렇게 코팅된 마스크가 여기에 놓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다 진공이고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 건이 있어요. 일렉트론 건이 이렇게 일렉트론 빔이 이렇게 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렉트론 건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이렇게 집속이 됩니다. 집속이 돼서 한 포인트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방향, XY 방향, 이쪽 X 방향과 Y 방향으로 우리가 이 빔을 틸트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일렉트론이라는 게 전하를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 빔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캐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쭉. 그래서 요 그 패턴에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에 따라서 일렉트론건이 쫙 스캐닝을 하는 거야. 그 패턴 정보에 따라.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반도체의 경우는 매스크라는 뭐라 할까요? 그 판이 필요했지. 패턴에 모본이 필요했지만 이 경우는 그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정보에 따라 일렉트론 빔이 쭉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빔이 여기만 맞았다. 그럼 요 지역만 일렉트론 빔에서 PMM이라는 이 이빔 전용 PR이 성질이 변하게 되고요. 디벨로퍼에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녹아난다. 그럼 PR이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플라즈마 애칭을 해야죠. 그러면 PR이 열린 지역이 식각이 일어납니다. 크롬이 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공정이 다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원하는 지역만 크롬이 남아있는 이런 유리판 위에 또는 석영판 위에 이런 크롬 패턴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포토 마스크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이 마스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만들 때 결함이 생기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이 마스크 가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 장당 가격도. 이 리소그래피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 사람이 사실 마스크를 직접 옛날에는 뭐 연구실 내부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사람이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런 일도 했지만, 요즘 다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마스크를 손으로 핸들링하는 일은 거의 없지. 그렇긴 하지만 이 마스크를 뭐 제가 이제 일하던 시절만 해도 R&D, 특히 이제 개발 부서에서는 마스크를 직접 사람이 인스펙션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를 한번 깼다. 뭐 가격이 뭐 1억 원 해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지. 보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접 공정을 하나, 내가 지금 긴급히 6개월 안에 개발해야 될 그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가 25장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뭐 몇십억 들여서 마스크 셋을 주문해서 샀단 말이야. 보통 마스크 셋을 주문하면 뭐 최소한 몇 달 걸리겠지. 그렇게 해서 마스크가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한순간 한 25 마스크 중에 하나를 깨뜨렸다고 생각해. 사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만 옛날에 정말 그런 그뭐 비사라고 할까? 그런 일이 있긴 했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돈보다도 모든 개발 일정이 또 다시 새로운 마스크를 만들 때까지 다 딜레이거든. 사실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소그래피 엔진은 그만큼 마스크란 건 중요한 겁니다. 레티클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현대 리소그래피 장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런 프로젝션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바로 빛을 쏘여주는 익스포저 툴이라고 부르지. 노광을 시켜주는 장치. 이거를 우리가 리소그래피 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사실. 물론 이 장치만 필요하느냐, 리소그래피를 그건 아니고 PR을 코팅도 해줘야 되고요. 코팅된 PR을 베이킹하는 베이크 챔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익스포저 툴도 물론 이게 메인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광을 시키고 나면 뭘 또 해야 돼? 디벨롭을 해야지. 디벨롭 해주는 장치 등등 부대 장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EUB는 2천억을 훨씬 넘겠지. 근데 보통 우리가 리소그래피 툴 하면 바로 요 노광시켜주는 빛을 쏘여주는 요 장치만을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광원이 존재하고요. 주로 이제 자외선을 여기서 발생시키죠. 발생시키면 첫 번째 콘덴서 렌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광원 바로 밑단에. 그래서 이렇게 광원이라는 거는 보통 뭐 완벽한 포인트 소스는 아니지만 어떤 광원으로부터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자, 이거를 어,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빛을 모아주는 첫 번째 렌즈를 우리가 컨덴서 렌즈 또는 콜리메이션 렌즈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빛이 파랄하게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빛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스크, 여기에 마스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에 뿌려집니다. 평행으로 쭉 뿌려져요. 그러면 이 마스크에 어떤 A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 A라는 이미지 한 점이지에서부터 빛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것이 다시 웨이퍼의 한 점으로, 이게 A면 A'이라는 점으로 전사가 될 텐데요. 그러려면 이 퍼져나간 빛을 다시 하나의 점으로 모으는
렌즈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렌즈를 우리가 우선 리덕션 렌즈라고 표현했고요. 또는 오브젝티브 렌즈, 이런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렌즈가 두 개만 딱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리스그래피 장치에는 수십 개의 렌즈들이 렌즈 어셈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렌즈가 여러 개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한 컨덴서 렌즈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렌즈들이 있는 거고요. 또 리덕션 렌즈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렌즈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렌즈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스크에 어떤 이런 패턴 정보가 있다면요. 실제 이게 웨이퍼상에 전사가 돼서 웨이퍼에 찍힐 때는 뭐 똑같은 모양으로 찍히긴 하는데 약 5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축소돼서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웨이퍼에 찍힐 실제 크기보다 매스크의 모양의 크기는 5배 또는 4배 크다는 거예요. 내가 10나노를 디파인, 10나노가 크리티컬 CD다. 크리티컬 디멘전이다. 그럼 웨이퍼에서의 아니, 마스크에서의 실제 CD는 그거의 5배인 50나노이거나 40나노라는.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스크를 만든다는 게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나노 하면 리소그래피 10나노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마스크에도 1대1로 똑같이 10나노로 패턴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까 마스크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했는데요. 어, 이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마스크는 만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스크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 필드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똑같은 패턴들이 웨이퍼에 쭉 찍히게 됩니다. 만일 마스크에 하나의 결함만 있더라도 이것이 마치 판박이처럼 쫙 찍히는 거예요. 즉 마스크는 절대 명제가 있는데 마스크는 제로 디펙트여야 됩니다. 웨이퍼 상에는 디펙트가 한두 개 있어도 우리가 뭐 수율을 까먹는다든지 그 정도의 문제지만 마스크에 디펙트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하나의 디펙트는 웨이퍼에 여러 군데 전사돼서 찍히게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로 디펙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크는 웨이퍼 공정보다 어떤 면에서 패턴을 만드는 측면에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제로 디펙트 상태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이유만 아니지만 실제 사이즈보다 4배 내지 5배 키워줌으로 인해서 마스크 만드는 것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서론을 얘기하는데 거의 1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스그래피를 쭉 공부해 나가는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원, 사용하는 라이트 소스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실제 노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토리지스트.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 이미지, 우리가 결국 리소그래피를 한다는 것은 마스크에 찍혀져 있는 어떤 패턴의 이미지를 그대로 웨이퍼상에 옮기는 것이 5분의 1로 4분의 1로 축소되든 결국은 아무튼 전사시키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입니다. 광학적으로.
그럴 때 이게 이미지가 웨이퍼상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미지에는 이건 용어의 문제입니다. 소위 에어리얼 이미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턴트 이미지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본다든지 기술문헌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정 단계가 아마 살리사이드를 막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색이 타이타늄 같고요. 요 까막 부분들이 타이타늄 실리사이드가 막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하지 않은 요 잔여 TIN이라 했지. 요 TIN을 우리가 로컬 인터커넥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로컬 인터커넥터를 패터닝하는 스텝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PR을 코팅했습니다.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게 포토레지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가 올라간 거지. 상부에 마스크를 올려놓고 빛을 쏘여줬더니 요 로컬 인터커넥트가 만들어질 요 지역에 이게 빛이 노광이 된 거야.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우리가 게이트의 토폴로지가 존재하지, 높낮이가 존재하고 그 위에 PR을 코팅했을 때 PR은 유동성이 크니까 어느 정도 평탄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평평한 표면이 이루어졌어요. 그 위에 우리가 패턴의 모양에 따라 빛이 어느 지역은 노출이 되고 어느 쪽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전달이 될 거야. 그래서 마스크에 있는 그대로 모양이 이 PR의 표면에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게 요 전달된 요 이미지를 우리는 에어리얼 이미지라고 한다고. 이 에어리얼 이미지는 마스크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의 정보에 거의 가까운 정보가 PR의 표면부에 전달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이미지예요. 이상적인.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얻게 되는 이미지가 이 에어리얼 이미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빛이 안으로 PR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부분은 흡수가 돼요. 높낮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깊고요. PR이. 이 부분은 얕습니다. 그래서 빛이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부분은 이건 뭐 노광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더 빛이 같은 빛을 받았더라도 노광 정도가 약하게 될 거야. 얕은 부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 금속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 표면부에. TIN이라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서 금속 부분에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사가 일어나면 들어온 빛과 반사된 빛이 또 간섭을 일으킵니다. 복잡한. 굉장히. 또 빛이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이쪽으로 산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등등. 이런 우리가 원래 이 에어리얼 이미지란 마스크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이상적인 이미지가 PR 표면부에 전달을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 PR 전체가 느끼는 이미지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이건 표면부에 살짝 전달되는 이미지만 그럴 뿐이죠. 실제 이미지는 이런 복잡한 현상에 의해서 뭔가 왜곡되고 다른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레이턴트 이게 실제 이미지지. 레이턴트 이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